네, 여러분 인사이트 픽 시간입니다. 오늘 또 다른 전문가 한 분을 모셔서 우리 증시 진단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그로스일 자산운용의 김태홍 대표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김태홍 대표님이 그로스일 자산운용이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닙니다만 원래 미래세 또 프랭클린 템프턴 이런 데서 펀드를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로스일 자산운용을 설립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희가 11년 차 됐고요. 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나 업종 주도주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저희가 그전에도 운영했던 게 조 단위 펀드를 운영했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 뭐 성장주 위주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떤 기관들 자금도 받으셔서 이렇게 투자를 예, 뭐 국민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기금 뭐 이런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중국이 3분기 성장률 발표를 했었죠. 그때 나온 게 4.9%였습니다. 시장 예상 4.4%보다 많이 높았죠. 원래 중국 당국이 전망했던 또 목표로 했던 성장률이 5% 안팎이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은 달성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만 중국에 투자하신 분들도 꽤 많은데 국내 투자자분들 중에서 중국 경기 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JP모건도 저저번 주에 이제 투자 의견을 상향을 조정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5% 정도 하반기에 성장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이 좀 좋아지고 있는 거는 일단은 수출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강력한 정부의 재정 지출이나 이런 쪽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려되고 있는 게 약 1조 위안 정도의 인프라 관련 투자가 검토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GDP 대비 3% 정도로 재정 지출의 한도를 막아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상향 조정하는 걸로, 결국은 이제 재정 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경기 부양책이 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부양책 중국이 내놓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고요. 금리도 좀 인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의 실업률 계속 회자가 됐었습니다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업률 5.3% 나왔습니다. 뭐 아주 나쁘진 않죠. 문제는 이제 청년 실업률입니다. 중국의 청년이라고 하면 이제 만 16세부터 이제 24세까지 6월 기준으로 21.3% 너무 높죠.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전체적 국가들 비슷합니다만 7월부터는 통계 안 내겠다.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발표를 하고 나서 통계 안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기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중국은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죠.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락다운에서 해제된 다음에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소비를 많이 했고 저축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성향이 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락다운 해제 효과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특이한 점인데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미국하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또 반도체 수출이나 반도체 장비 또 엔비디아의 그 GPU 이런 것까지도 다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경기가 확 좋아진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거는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그렇지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생각보다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그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들 이런 사태들이 시스템 리스크까지 가는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 결국은 GDP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향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서서히 회복되는 국면은 맞는 것 같아서 단기적인 거는 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는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월가에서는 미국 경기가 조금씩 이제 안 좋아질 걸로 좀 약간 악화할 걸로 보는 측면이 꽤 더 많은 것 같은데 중국은 회복 국면으로 보시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상적이고요. 내년 말에 미국 대선 이후에 트럼프로 바뀌든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다시 한번 가든지 중국에 대한 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네. 보시나요?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 좀 다른 사이클을 그리고 있는 거는
중국은 사실은 이제 긴축 정책을 먼저 폈습니다. 그래서 레드라인이라든지 중국 부동산에 대한 과열이 있었던 것을 분명히 인지를 먼저 했고 미국보다 한 1년, 1년 반 정도 먼저 상당한 긴축 정책을 피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금리를 낮추면서 완화 정책을 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아직까지도 강력한 그렇죠. 금리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재정이 타이트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타이트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서 중국은 그 반대로 돈을 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은 좀 차이점이 느껴지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중동 상황 저도 뭐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할 것으로 계속 엄포를 놨는데 바이든이 뭐 방문한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미국이 그걸 반대하고 있고 지상군 투입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중동 상황 계속 지금 급변하고 있고요. 지금 하마스 또 이쪽 아랍 진영과의 어떤 대치 구도, 요게 갈등이 좀 심화할 경우에 글로벌 자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전쟁이 확산될지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렇죠. 그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상군 투입이 될 경우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금융시장의 좀 안 좋은 부분은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유가를 상승시켜서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제일 큰 걱정이죠. 아무래도 이제 중동 지역은 원유 산유국들이 많고 우리가 이제 경험했던 것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었을 때 미국이 제일 먼저 한 조치가 러시아의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거였습니다. 결국은 돈줄을 막아쟨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란이라든지 주변 국가들이 어떤 분쟁이 확대가 됐을 때는 미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원유 수출을 금지한다든지 공급망에 대한 부분을 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이 또 이제 긴급 지원 법안을 또 1,050억 불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미국의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메꾸고 있는 상황인데 국채 발행 때문에 높아진 금리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또다시 이렇게 계속 재정 투입을 하게 되면은 계속 국채 발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안 그래도 주식 시장을 악순환. 누르고 있는 금리의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이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요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채 발행을 이제 미국이 이제 재정 부담 때문에 국채 발행을 늘리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뛰겠죠. 그렇죠. 일단 국내 경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인사이트 픽에서 모셨던 분들 국내 경기를 여쭤보면 연말에 이제 바닥을 찍고 완만한 상승세로 이제 어떻게 예상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국내 경기가 이제 뭐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은 수출 쪽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1년 반 동안 안 좋았다가 지금 바닥 찍고 서서히 회복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렌드 포스라든지 이제 대만의 전문 반도체 관련한 기관들은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지금 4분기에 반도체 가격이 7, 8% 오를 거로 봤다가 오히려 또 상향 조정해서 한 10% 이상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서서히 좋아지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아직까지도 이제 저희가 소비나 이런 쪽에서는 크게 개선이 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글로벌 경기 상황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바로 크게 좋아지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개선 포인트는 있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최고의 관심 업종이 이제 배터리 2차 전지였는데 지금은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정을 받고 있죠. 앞으로 지금 어떻게 전개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배터리 업종은 이제 조정을 크게 받은 이유는 제일 큰 거는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부담도 있었지만은 2분기가 실적이 둔화되고 3분기는 실적이 좀 더 많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전기차 판매가 기대만 못 미치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도 빠지고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겠지만은 지금 일시적으로 실적이 좀 많이 나빠진 이유는 원재료 가격이 이제 높은 상황을 유지했던 원재료 가격이 재고 때문에 지금 투입이 되고 반면에 판가는 먼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제 4분기부터는 실적이 3분기 바닥으로 조금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가시화되는 뭐 연말이나 또는 뭐 1월 정도, 연초 정도 이때는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 모시고 이제 여쭤볼 때 우리 궁금한 게 앞으로 이제 잘 나갈 만한 업종이나 아니면 그런 종목 이런 거를 고르는 방법, 요거를 여쭤봅니다, 보통. 예,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기관 투자가라 그래서 특별히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산업이 새롭게 상승하기 시작하는 그 태동 단계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사인들을 주는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매출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수주를 하면 이제 네. 장기적으로는 매출이 늘겠네요. 그렇죠. 수주가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나오는 공시들이 증설을 선택하는 결국은 이제 생산 캐파가 한 100 정도 되는데 너무 낮은 증설을 말고 한 30% 이상의 기존 캐파보다 증설이 일어나는 공장을 새로 막 네. 지으면 그런 것들은 공시사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뉴스에서도 상당히 잘 이렇게 커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뉴스 검색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게 장기 성장하는 산업을 초기에 잡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 노하우가 있는 것보다는 뭐 이런 성장주 이런 것들을 고르려고 그러면은 증설, 수주 이런 뉴스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김태홍 그로스힐 자산운용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인사이트픽에서 우리 국내외 증시 전망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